어제 중국의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중러 3국 정상들이 66년 만에 함께 창관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미 연대가 더 공고해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내용 한번 짚어봐야겠죠.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맞습니다. 아유, 26분에 스튜디오 들으셨어요. 힘드셨죠? 머리도 지금 머리도 못 만지시고. 카메라 보고 한번 이렇게 정리하세요. 아닙니다. 아마 어제 오늘 제일 바쁘실 것 같은데 이 전성철을 맞아가지고. 아니 지금 이게 66년 만이라 하면 아니 그러면 김일성 때 그 소위 말하는 흐르시초프하고 했던 그때 이후 처음입니까? 그때 삼국이 베트남 만난 당석이 있고 뭐 그럴 때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이 다자에 같이 들어가는 게 처음이죠. 그러니까 66년 만에 간 거고 뭐 일단은 뭐 전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때는 뭐 네. 거의 뭐 아예 언론에도 노출을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 다장에 올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안 했죠. 아, 그랬어요? 갑자기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미리 알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뭐 북한 이야기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게 다 좀 내용이 다 깔려 있었던 것라고 이제 뭐 판단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이번엔 특이했고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그 천안문 그 막루에 세 사람이 예. 같이 서 있는 모습의 장면이 예. 야, 이제 어떻게 보면 반서방 반미 노선이 형성된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또 관심이 집중되는 하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전승절 열병식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씩 좀 설명을 네네.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아니 하나씩 말씀 주신다는 얘기인 줄 알고. 질문하시면 그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야죠. 저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질문하시면 돼요. 그럴까요? 그래 관전 포인트 그만 하나씩 알려주세요. 저는 예. 크게 생각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어제 칼럼을 이제 새벽에 이 관련해서 칼럼을 하나 넘겼는데 네. 제가 이제 이번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감으로써 이제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제 미중 관계도 그렇고 북중 관계, 북미 관계, 그다음 북중로 이 여러 가지의 이런 복합한 외교 함수가 이제 변화될 텐데 저는 세 가지 부분에서의 이제 네.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어떠한 전환점이 올 것이냐라는 것과 지금 첫 번째가 그런 관전 포인트였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한 목적 자체가 중국과도 좀 맞아떨어지고 사실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더 많이 오기를 원했고 이번에 오면 우리가 트럼프 그 푼팁만큼의 예우를 해줄게. 그렇게 이미 다 했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갈까 말까 했던 부분인데 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있을 때 김정은 위원장도 그러면 갔을 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대내외적인 요인이 있다. 대내적인 것은 일단은 이게 프로파간다죠. 일단 그러니까 선전할 수 있는 부분. 네네. 이야, 우리 지도자가 시진핑과 푸틴하고 그 사이에 딱 있어. 절대 지존이야라는 네. 걸 보여주는 효과. 예. 두 번째 이제 대내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크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제를 더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올해 보면 원산 갈마의 해안 관광지구도 만들어졌는데 네. 중국 관광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코로나 있기 전에 2019년도만 해도 한 중국 관광객이 한 30만 명 정도 갔는데 그때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목적 그래서 경제적으로 원조도 받고 여러 가지 좀 협력을 더 돈독히 하자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대외적인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갇혀 있던 뭐 외교적인 행보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목적,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하나의 포인트로서 사전적인 조율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북중로 한미일 이런 뭐 산업 진영 구도가 고착화될 것이냐.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나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중로가 이 진영화되고 이게 연대를 하는 부분에서는 쉽지 않다. 그 말의 의미는 이게 오늘 핵심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중국이 원치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내가 지금 미국과 같이 맞서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이 북중러라는 틀 안에 갇히기 별로 원치를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뭐 이 대결 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결 구도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진영은 형성되겠지만 중국은 거기에 많이 빠져들려고는 하진 않을 것이다. 그게 중국의 속내인 것 같고 세 번째가 오늘 또 많이 이야기해야 될 게 바로 이제 네. 이번에 열병식에 나온 여러 가지 첨단 산업 무기인데요. 네. 이게 이제 엄청난 부분들인데 이걸 보면서 트럼프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야 중국에 대한 반도체, AI, 양자 기술 더 옥죄어야 돼. 더 제재가 더 심해질 겁니다. 이번에 보셨다시피 사실 AI 전투기 보셨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저는 AI 전투기를 배치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AI 전투기? 예, 그런 부분들이 이번엔 있었죠. 이렇게 페이용 같은 경우가 있었죠. 이게 이제 AI 전투기로 알려져 있는데 스텔스 무인기죠. 그래서 이게 페이용 그러니까 FH-97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인 전투기를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처음 등장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번에 제가 어제 이 뭐 뉴스 특보를 다른 방송에서 하면서 네. 실제 그 방송을 막 설명을 다 하면서 예. 했던 건데 네네. 그만큼 트럼프가 야 이게 장난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게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 뭐 반도체, AI를 하는 목적은 결국은 군사 패권의 도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근본이 이번에 중국이 이 첨단 무기를 대외적으로 보여줬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전성절이 매년 9월 3일인데 네, 맞습니다. 뭐에 대한 전성입니까? 가장 큰 부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큰 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1945년도죠. 9월 2일 날 이제 일본이 항복을 했죠. 일본이 항복을 했고. 그래서 9월 3일부터 하는데 이게 항일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다. 항일 전쟁. 중국에서는 일본하고 그러니까 중일 전쟁에서 이긴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성절. 그리고 또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도까지 같이 끼워 넣어서 끼워넣어서.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4년도 2014년도부터. 그리고 2015년도면 10년 전이니까 70주년 예. 전승절이잖아요. 예. 네. 그때 우리 그 당시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그때가 그때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70년.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있고 이제 뭐 한편으로는 맞아요. 전 지도부들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때는 이제 오른쪽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의 전 지도부 후진타오라든가 짱저민 이게 있었고 예. 좌측 편에 이제 푸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네, 있었죠. 예. 근데 이번에 보시면 중국 전 지도부 그러니까 후진타오라든지 그다음에 짱점이 돌아가셨으니까 다른 지도부들이 안 나오죠. 양쪽에 다 있는 거죠.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김정은.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여전히 한편으로 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야 해외에서 지금 내가 지금 실각이나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없어. 전 지도부를 우회하는 그런 분도 없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만 있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일소에 해소하는 거죠. 일거에 해소했다. 그 실각서를. 후진타오 세력이 막 어쩌고 해서 군을 장악하고 뭐 실각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장유사가 어쩌고 우리 그때는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또 일각에서 또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정리는 돼 있는데 바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뭐 하는데 그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근데 교수님 저는 전성절도 전성절이지만 저기서 66년 만에 그야말로 좌청룡 우백호처럼 김정은 푸틴을 이렇게 세우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진짜 미국 보란 듯이 엄청난 열병식이 펼쳐졌고요. 근데 그 전에 최근 들어 며칠 사이 계속 잘 보니까 상하이 협력기구 그 정상회담 해가지고 이제 또 모디, 푸틴, 시진핑 이 세 정상이 막 서로 얼싸안고 분위기 좋아하는 이런 사진들이 막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보란 듯이 하고 있어요. 미국 보란 듯이. 맞습니다. 이 상하이 협력기구는 뭡니까? 이 상하이 협력기구는 일단은 그 사진부터 한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사진 중국에서는 도원결이 제목을 딱 붙여가지고 도원결이 세 사람이 딱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유비적으로? 끝까지는 안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정하고. 자기들이 정하고.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 사진이 지금 매우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가 지금 했던 부분이 상하이 협력기구가 사실 시작이 1996년도 시작됐지만 96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상하이 협력기구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로 만들어졌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우리가 말하는 무슨 스탄으로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4개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어서 시작을 했고 사실 그땐 지역 안보 위주로 시작이 됐던 게 상하이 협력기구입니다. 거기 인도도 주요 멤버고요. 그렇죠. 인도도 이제 들어왔죠 이후에.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 시작은 6개국으로 시작하면서 나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인도가 들어오게 하면서 이제 10개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플러스라고 표현. 이번에 상하이 협력기구 플러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10개국 플러스 이번에 또 우리가 파트너 전략 국가라고 그래서 나머지 한 16개 국가가 옵저버 국가도 있고 그래서 26개국 정상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작년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 왔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됐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상하이협력기구에 매번 보는 행사지만 이번엔 관심은 모디가 왔어? 글쎄. 그 모디가 와서 어떤 이야기가 있고 이번에 인도 모디 총리랑 시진핑 총리랑 대화 내용들 워딩을 보시면 정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 보란 듯이 나 기분 나빴어 여기 왔어.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쁘다는 게 트럼프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는 거죠. 아니 인도도 뭐 땅덩어리야 뭐 러시아 중국에 비하면 그거지 뭐 저 작은 나오네. 나라가 아니고 저 사진 저 장면 대단한데 인구가 14억이라서 중국도 제꼈다는 정도인데 그것도 핵 갖고 있고 맞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지금 한참 지금 뜨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저 인도의 어떤 저 행보 외교적인 저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싹 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운다기보다는 줄타기 외교하는 줄타기 거죠. 외교를 하고 전승절은 있다. 안 갔잖아요. 네. 전성전은 안 갔다.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 지금 원유 그대로 수입해야 될 것 같고 네. 러시아산 네, 원유는 그대로 원유 수입해야 될 것 될 같고 또 지금 미국과의 그런 협상의 딜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중국과의 이런 관계도 계속 가져가는 것도 인도 입장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걸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중국에서는 매우 좀 고무적으로 좀 다가오는 거고 예.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걸 더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이 아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50% 관세에서 어떠한 이제 변화가 될 것이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메시지를 보면 확실히 뭐 직접적인 부분에서 뭐 미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리 이런 일방적인주의, WTO나 이런 공정무역에 대해서 위반되는 것은 즉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반미 정선에서 반미 연장선에 있는 것들이죠. 네, 그 열병식 전에 시진핑 연설하고 또 저렇게 식무기가 대거 등장하고 요거 다 그럼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8분 정도를 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제가 쭉 보면서 여러 가지겠지만 키워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가장 네. 마지막에 나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중화민족의 부흥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화민족 부흥이 완성할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했던 게 뭐냐 2027년도까지 네. 군 현대화를 건설해야 된다. 네. 군 현대화. 예. 2027년도가 뭐냐면 우리가 인민해방군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이 되는 해고 그게 2027년도에 현대화를 통해서 지금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뭐 중국몽이죠. 그 중국몽 우리가 세 가지 몽인데 흥국몽, 통일몽, 강군몽. 강군몽이 결국 이 중국 인민군의 강해지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군사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강군몽의 부분들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 열병식 보면 제일 민병대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민병대는 중국에서는 우리 같은 예비군 같은 경우에 네. 예. 중국의 민병대가 한 몇 천만 명이 됩니다. 어. 예비군 인력만 해도. 그러니까 그만큼의 강력한 군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보이는 게 반도체 AI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게 군사로 가는 걸 자꾸 미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워딩이 저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전에서 과연 이 지상군의 병력 숫자가 이제 얼마나 뭐 예전만큼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거나 맞습니다. 어제 보여주기는 많이 보여줬고 지금 미국에서도 다 봤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실시간이 됐건 사후직이 됐건 한번 봤을 거고 트루스 보고받았을 소셜에 거고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저 뭐 국무부나 국방부 할 것 없이 참모들 다 봤을 거고 또 영상도 하나 올렸잖아요. 베네수엘라 그 무슨 뭐 마약 예. 마약 운반하는 배로 추정되던 거 그냥 정밀 추격했죠. 타격해갖고 그냥 예. 바로 죽여버리는 뭐 그런 것도 올리고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미국 측의 어떤 반응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무슨 그 뭐 좀 우리가 짐작할 만한 뭐 반응이 있었습니까? 뭐 지금 보셨던 것처럼 SNS나 지금 어제 이제 나왔고 그 미국 뭐 일단은 뭐 워싱턴 전반적인 나온 혹은 매체나 이런 것들 전반 종합해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일단 뭐 대단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앞으로의 미중 관계 더 강력한 충돌,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과학기술, 그다음 첨단 부분들의 이런 것을 예고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뭐 사실 이번에 했지만 사전에 이런 것들이 이미 사전 연습하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미 어제 열병식을 하기 전에도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있었겠죠. 네. 문제는 그 후에 이야기가 스토리가 어떻게 벌어질 것이냐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변화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도 많이 논의하게 될 이제 이런 뭐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뭐 첨단 바이오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자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재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질 거고 그런 준비가 아마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또 뭐 지금 아시겠지만 수출 통제 부분도 우리나라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있는 부분에서 우리를 지금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건건마다 허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워낙 뭐 예상을 했던 거고 미중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고 그때 방송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서 아마 더 미국의 대중국 첨단에 대한 제재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뭐 어지간한데 25% 두드려 맞고 있는 걸로 아는데 관세를. 네. 중국 지금 얼마 내고 있습니까? 한 5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미국에다가 네,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하는 관세 말씀하시는 관세.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펜타닐 관세까지 포함을 해서. 해서. 네네. 그렇게 했을 경우니까 이제 54%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유예를 했죠. 유예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정도 됩니다. 되는데 최근에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최소 면세 기준 800불 미만의 면세를 했던 것도 지금 없앴지 글쎄,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관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중국산보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게 좀 역직구의 개념으로 했을 때는 더 쌀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아주 관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참. 우리나라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참 외교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예. 너무 지금 매체에서 이렇게 반미 연대는 맞는데 아까 제가 핵심이 뭐냐면 중국은 북중로 이런 데 갇히는 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관계를 일단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미국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중국을 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미국, 중국과의 있는 디커플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은 저는 항상 일관된 말씀이지만 일단 우리의 국익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를 다 들을 수는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협력과 미국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고 특히 정부가 나서서 이원화 전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에 맞는 공급망, 중국 시장은 중국 시장에 맞는 공급망을 이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는 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중국에서 만든 중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어려워요. 교수님 말씀이 완곡하게나마. 근데 두 양반 몇 살까지 산다 그랬다고요? 서로? 지금은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00살, 150살까지도 나긴 나죠. 그래서 생명과학이 지금 되면 150살까지. 장기 바이오가 신경 대세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